반갑습니다. 영채쌤의 따뜻한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과서 142쪽. 여러분 교과서 142쪽 펴보세요. 거기 왼쪽에 보시면은 중간 단원 제목으로 4.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4단원은 드디어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국권을 지키려는 약간 두 가지 방향의 국권 수호 운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3개의 주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보여주는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142쪽부터 여러분 펴보시면은 145쪽까지 145쪽 볼까요? 보시면 일본의 국권 피탈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별표 때릴 거예요. 일본의 국권 피탈 과정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분 여기 1904년 2월 요때부터 1910년 8월까지 있는데 바로 여기 시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와 혹은 일본이 주변 열강들과 체결했던 조약들을 중심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어떻게 빼앗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했던 조약 중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한일의정서, 그 다음에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협약, 요거 그 다음에 을사늑약, 그 다음에 정미7조약 요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약들을 조금 구분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142쪽 펴보세요. 폈습니까? 그러면 제목부터 한번 의미를 확인하고 갈게요. 우선은 오른쪽에 보니까는 만평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당시 신한민보라는 나름 민족 신문에서 펴낸 건데 잘 보시면은 바로 을사늑약, 우리나라 외교권이 빼앗긴 조약,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조약인데 이 을사늑약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이 조약 체결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외교권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국권 다음으로 중요한 거죠. 뭐 나라의 국권이 사람의 목숨이라면, 생명권이라면 이 외교권은 사람이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앗긴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은 조약 중에 유일하게 늑약, 부당한 조약, 그죠? 억지로 맺은 조약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다라는 요 멘트에서요. 우선 병합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 나쁘고 좋은 뜻이 아니에요. 2개 이상의 나라를 하나로 합친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 병합을 하는 주체가 일본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이 병합하려는 대상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자기네 나라로 합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강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권 피탈의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여기 우리의 오늘 이 과제를 딱 썼잖아요. 뭐라고 썼습니까? 일본의 한국 병합 과정이 얼마나 불법적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에 전쟁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러일 전쟁. 우리는 청일전쟁 살펴봤잖아요.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그래서 일본은 이 청일전쟁에서 엄청난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청나라로부터 당시 한 일본의 10년 동안의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한 2만 냥이라 그러나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걸로 일본은 한 10년 동안 군대를 기르게 됩니다. 군사력을 길러요.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이제 영향력을 높이게 되는데 여러분이 일본, 청일전쟁 그리고 청나라가 일본에게 그런 어떤
승리를 안겨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이 한풀 꺾이잖아요. 왜 꺾였죠? 바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이라는 걸 해가지고요. 일본이 차지하게 된 땅 중에 랴오뚱반도 다시 중국에게 돌려주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삼국 간섭으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치가 되게 올라갔어요.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랑 일본이 지금 서로 경쟁하는 지역, 서로 먹으려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만주와 한반도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랴오뚱반도를 일본이 갖는 걸 반대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심해진다. 요게 바로 러일 전쟁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외세를 반대하는 의화단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뭐 이걸 여러분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의화단 운동이 막 중국에서 활동하는 막 외국인들을 죽이고 외국인들이 만든 공장에 막 불 지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의화단 운동을 막겠다고 일본을 비롯한 8개 열강의 연합군들이 군대를 만들어서 결국 의화단 운동을 진압해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러시아가 만주에 주둔했던 군대를 철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러시아, 이 당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전 세계의 또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또 아시아에서 지금 러시아가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왜? 랴오뚱반도도 못 먹게 하지, 막 만주에서 군대도 철수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영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둘이 조용히 동맹 하나를 체결하는데 그게 바로 1차 영일동맹이에요.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영국과 일본이 체결한 동맹인데 여러분 이게 1902년이잖아요. 이게 1차니까 조금 있으면 2차도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때 체결하게 되고 여기에 보란 듯이 러시아는 우리나라에서 좀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데 압록강 일대에 산림 체벌권, 나무를 베겠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땅의 일부분을 무단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일본이 칼을 듭니다. 우리가 한국을 먹어야 되는데 이 한국을 먹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국가가 어디다? 러시아다. 그래서 러시아의 팽창이 한국을 장악하는데 위협을 느낀다고 여긴 일본은 바로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죠. 여러분 러일 전쟁 역시 일본이 준비한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은 어느 날 1904년 2월에 갑자기 인천항과 이 만주의 리순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바로 러일 전쟁이 시작했어요. 1904년 2월에 시작됐고요. 계속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열강들은 깜놀하죠. 야, 그래도 일본이 러시아까지는 했는데 러시아를 꾸역꾸역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순항을 함락시키고 동해에서는 심지어 러시아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말트 함대를 격파시켜요. 이게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1905년의 일입니다. 1905년 5월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904년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다가 최종적으로 말트 함대까지도 이제 격파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결국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되고요. 미국의 중재로 미국의 항구인 포츠머스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이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포츠머스 조약은요. 다른 내용보다도 어떤 게 담겨 있냐면은 바로 한국을 일본이 보호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손 떼겠다. 이게 바로 포츠머스 조약인데 1905년 9월에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는 써볼까? 일본 같은 경우는 청나라랑 싸웠을 때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시모노 세키 조약으로 이권을 많이 차지했고요. 또 10년 후에는 러시아랑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가까스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일본. 여러분 더 이상 일본을 막을 열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영국하고도 이런 동맹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곧 있으면 미국도 일본의 이러한 침략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미략, 비밀 협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한일 의정서 체결과 일본의 대전간섭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조금 더 동그랗게 뜨시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을 중심으로 러일 전쟁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길 때까지 나타났던 조약들을 얘기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 첫 번째로 만나볼 조약이 한일 의정서라는 조약입니다. 한일 의정서라는 조약. 1904년 2월에 체결됐던 조약인데요. 이 조약은 어떤 조약이냐 봅시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할 움직임이 보이자 당시 대한제국의 정부는 국외 중립을 선언해요. 야, 우리는 러시아 편도 안 들고 일본 편도 안 들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선언하는데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외침을 관심 있게 듣지 않아요. 일본도 당연히 이를 무시하고요.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명분으로 한성, 우리나라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랑 싸우려면 이 한반도에 있는 땅이 더 가깝다는 이유예요. 그러다가 일본이 전쟁 초반기에 대한제국과 한일 의정서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통 조약은 장소 이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조약이 체결된 해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쌤이 만나는 조약들 중에 여기 두 가지는요.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이름이 심플해요. 한일 의정서. 그죠? 이걸 체결해가지고요. 지금 일본이 뭐라 그러냐? 이 전쟁 너희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중에 필요할 경우 한국 땅을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 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한일 의정서예요. 전쟁 중에 필요한 경우 한국의 영토를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참, 그죠? 그리고 점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전세가 유리해져. 일본의 승리가 조금씩 확실해지면서 1904년 8월에 또 한 차례의 조약을 체결하는데 대한제국이 여러분 원한 게 아니에요. 일본이 그냥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한 게 뭐냐면은 외국인 고문을 주는 거예요.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약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요거는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약이라는 이름보다 사실은 1차 한일협약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러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1차 한일협약의 포인트는 바로 이 고문이에요, 고문. 이 고문이라는 게 뭐예요? 자문,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에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본은 야, 너희들 재정 관리가 너무 엉망이야. 우리나라에서 재정 빵빵하게 해주는 전문가 하나 보내줄게. 그가 바로 메가타입니다. 메가타. 이름 참 안 좋죠? 메가타. 그리고 너희들 외교 정책 그게 뭐야. 외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보내줄게.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외국인, 미국인 보내줄 거야. 스티븐스. 뭔가 좀 끝이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인물을 고문으로 파견해서 실제로는 여러분 일본이 파견한 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정치에 간섭을 많이 하겠죠. 일본에 유리하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첫 번째가 한일의정서고 두 번째가 바로 외국인 고문용兵에 관한 협약 1차 한일협약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 두 개의 조약은 러일 전쟁 초반기랑 이제 중반 이후에 체결된 조약이고요. 둘 다 1904년에 체결됐어요. 한편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인이 없다. 이걸 세 글자로 무주지라 그러거든요. 없을 무자 써서 주인이 없는 땅. 여러분 주인이 없긴 왜 없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주인이죠. 근데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시 시마네현, 그러니까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그 일본의 행정구역이 시마네현인데 시마네현의 지방신문에다가 독도가 이제부터 일본 땅이다 라고 발표를 해요.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시켜요. 이게 언제인 것 같아요? 1905년 2월 22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나름 셀러브레이트 축하하는 날이 어디냐? 언제냐? 2월 22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다케시마의 날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진짜로 이게 무주지라면 당연히 먼저 발견한 사람이 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이거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것도 아니고요. 지방신문의 구퉁이에 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 영토 침탈인 겁니다. 여러분 불법 영토 침탈인 거예요 이때. 그죠? 때는 1905년.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1905년 7월이 되면은요, 이제 일본은 미국과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참 이름. 그래요. 가스라, 일본 놈. 테프트, 미국 놈. 둘 다 이제 외교 부문의 대표인데요. 둘이 몰래 만나가지고 비밀 협약을 체결하는 게 바로 가스라테프트 밀약이에요. 선생님 여기 동글뱅이 1번이라고 하는 거는 요 러일 전쟁 중에 끄트머리에 체결된 조약들 3개를 한번 묶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에서는요. 일본이 야 필리핀 너희 미국 땅이야. 이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필리핀은 에스파냐 땅이었는데 이 에스파냐를 지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미국이 바로 이 필리핀을 지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미국이 이 에스파냐와 싸웠던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게 됐어요. 이거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가스라테프트고 대신에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최초로 조약 체결할 때가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미국한테 요구해서 뭘 넣냐? 자국이 서로 어떤 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이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분쟁 해결에 약간 도움을 준다라는 거. 거중조정이라는 조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와 거중조정의 조항을 맺어놓고선요. 바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영국 있죠? 아까 영국은 러시아 견제하면서 1차 영일동맹 체결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역시 그죠? 일본의 편을 들어주면서 요때 다시 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게 돼요. 우리 1차 영일동맹은 1902년에 맺었거든요. 그리고 2차 영일동맹도 어찌 보면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 편을 좀 들어준 거거든요. 이게 바로 2차 영일동맹. 그래서 한국 지배를 승인해 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면서 미국에서 일본과 조약 체결하죠? 그게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는 한국에서 이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순서
가스라테프트 미리학과 2차 영일동맹과 포츠머스 조약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체결됐던 일본과 어떤 열강들 간의 조약인데 여기에서 일본은 열강들로부터 한국 지배를 인정받아요. 이제 무서운 게 없잖아요. 무서운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중에서 1905년 11월 아까 9월 달에 포츠머스 조약 체결하고요. 바로 이 11월 17일 날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덕수궁, 당시 고종이 머물고 있던 덕수궁에 가서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고 체결한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이라는 겁니다. 을사늑약. 우리가 보통 늑약이란 얘기 잘 안 붙이는데 뭐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해도 우리가 이거를 뭐 늑약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늑약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과정이 억지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합의 없이 강제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늑약이란 말을 쓴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을사늑약은요. 을사늑약은 요렇게도 불립니다. 우리가 이 조약 직전에 일본과 우리 대한제국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 고문과 관련된 1차 한일협약이었잖아요. 바로 이 을사늑약은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불립니다. 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불려요. 그죠? 우리 보통 을사늑약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국 이토 히로부미, 당시 일본을 이끌고 온 게 이토 히로부미인데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의 외교권을 이제 뺏게 됩니다. 이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요. 우리나라에는 통감부가 설치가 돼요. 이게 바로 을사늑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통감부는 여러분 뭐 조선 총독부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는 독자적인 기구인데 이걸 설치하고 그래서 초대 통감으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합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요 이 당시 외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책에 어떤 관여하게 되면서 어떤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지금 3개 조약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전쟁 일어나자마자 한일의정서 마음대로 군사기지로 쓸 수 있다. 어느 정도 전세가 일본에게 유리해지자 1차 한일협약 일본이 필요한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강제로 파견해 주는 것. 그죠? 그리고 3번째 체결한 조약이 을사늑약, 외교권을 강제로 뺏은 건데요. 와, 여러분, 이 을사늑약이 왜 무효인가 있죠? 이거는 사실 반드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딱 보더라도요, 이 을사늑약 원본에 보시면,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있다고 하는데, 원본에 보시면 보통 조약들은 앞에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강화도 조약도 조일, 수호, 조규 이런 명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을사늑약은 명칭이 없고요. 당시 한국의 황제가 고종인데 보통 조약 끝에는 고종 황제가 서명도장을 찍어요. 서명도장. 근데 그게 없어요. 고종이 이거를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당시 을사늑약에 찬성했던 5명의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가 박재순이에요. 그래서 박재순이의 날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고종은 이 박재순이가 외교 관련된 그 부서의 장관인데 박재순에게 권리를 위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박재순의 날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을사늑약이 불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그래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입니다.
자, 1905년까지 갔고요. 이제 1906년, 1907년 갈 건데 고종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을사늑약은 체결됐고요. 우리는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종은 을사늑약이 무효다라는 무효 선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서구 열강들이 이거를 인정해줘야 되니까 먼저 미국에 특사를 보내요. 이 거중 조정의 꿈을 안고.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도와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미 미국은 여러분 앞장에서 봤죠? 러일 전쟁 끝날 무렵 일본과 일본과 한국의 지배를 승인하는 그런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바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특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은 일본을 도와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거중조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고종은 드디어 특단적으로 특사를 파견하는데요. 이 당시 신문을 보면 1907년 여러분 유럽에서 네덜란드도 굉장히 좀 주목받는 국가인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대요. 참 이름이 거짓스럽죠. 다 열강들이 모였는데 무슨 만국평화입니까? 그죠? 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씨 3종 세트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사람들을 특사로 파견해요. 만국평화회의에.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특사는요. 회의장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요? 조선이 외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본의 방해와 열강의 무관심 무슨 평화를 논한다 그러면서 이런 약소국들의 외침을 무관심해요. 열강의 무관심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고종이 이렇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을 일본이 알게 되죠. 일본이 고종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고종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아예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앉혀요? 그의 아들인 순종을 앉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자, 한나라의 국모를 시해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한나라의 황제를 갈아치우는 거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몰아서 일본은 바로 정미칠 조약,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강요해서 법령의 제정, 고등관리, 임면 등의 통감의 권한을 강화하고요. 또 비밀리에 부속각서를 맺어 일본인을 대한제국 작부 차관으로 임명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고문을 2명 파견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각 부서의 차관을 다 일본인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 아우, 이거 너무 중요하죠. 정말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 내용. 그래서 그 해산된 군인의 일부가 저항하다가 의병투쟁에 합류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1907년 이 시기를 바로 정민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조약의 이름이 정미칠조약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4번째. 통감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 각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거,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는 거.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투쟁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지금 4개의 아주 중요한 조약들이 체결됐고요. 때는 1907년까지였습니다. 그러다 일본은 1909년 한국을 이제 완벽하게 병합할, 빼앗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관리 권한을 뺏고 법부와 군부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친일단체인 일진회. 참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일진회는 일본 왕과 통감 등에게 합방 청원서를 제출하네요. 참, 제발 우리나라를 받아주세요. 이거를 제출해요. 나중에 일진회는 이 조선인이 만든 단체지만 일본에게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일진회 회원들은 나중에 일본에서 자귀나 남작 같은 그러한 호칭을 주게 됩니다. 한편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자 밑줄 좀 강하게 때릴게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던 일본은 그 기세를 몰아서 1909년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합니다. 자, 간도협약이라는 건 간도를 누가 가질 것이냐에 대한 그 협약인데요. 당시 청나라는 이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본과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럼 일본은 한마디로 간도를 청나라에게 넘겨요. 어차피 일본 상관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 대가로 남만주 철도 부설권, 푸순 광산 채굴권, 이러한 막대한 이권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간도협약 내용 했었고요. 자, 1910년 일본은 러시아, 영국 등으로부터 한국 병합을 승인받고 한국 병합 조약의 체결을 강요합니다. 결국 조약을 체결해서 국권을 빼앗긴 대한제국은요, 일본 식민지가 되었고요. 조선 총독이 최고의 통치자로 군림하게 되죠. 자, 여러분 선생님 지금 여기 마지막에 있는 병합조약까지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쪽에 을사늑약, 정미칠조약이 네 번째잖아요. 요거를 5번째로 해볼게요. 왜냐면 이거는 대한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조약이거든요. 한국병합조약. 예, 실제로는 일본이 다 불법적으로 강제했는데 이름 자체는 마치 우리나라와 조선이 서로 원해서 합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조약 체결은 22일 날 했고요. 이게 알려진 게 8월 29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총독은 원래 이토 히로부미 같은 통감이 있었잖아요. 통감이 이제는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면서 거의 최고의 권력자로 파견되는 인물이 바로 조선 총독입니다. 밑에 보시면 아까 고종이 이 밀명을 내려서 헤이그에 파견했던 특사들입니다. 가장 왼쪽부터 이준,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이휘종, 가운데가 이상설이라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이 중에 이상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이 만국평화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연해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독립운동 기지도 건설하고 굉장히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헤이그 특사 사진도 이렇게 있고요. 아까 쌤이 일본의 국권 피탈 과정 베리베리 임포턴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별표 10개 친 거 보이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조약 1, 2, 3, 4, 5 이렇게 해줬는데 그중에 첫 번째 조약이 여러분 한일 의정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대한제국의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일본 제국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할 거래요.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익을 제공한다. 편의를.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 제국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형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도 한국 땅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다 여기를 점유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한일 의정서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약. 우리가 지금 요거 했잖아요. 한일 의정서.
두 번째는 그해 8월에 체결했던 바로 1차 한일협약. 요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고문이란 말 나오잖아요. 일본은 이 1904년 8월에 조약 체결하면서 일본인 한 명과 외국인 한 명의 고문을 두게 되는데 바로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고문 파견과 관련된 그러한 조약은 바로 1차 한일협약이었고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이제 열강들의 지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그런 불법적인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외교권 박탈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와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얘기 뭐예요? 일본 정부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는다. 또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둔다. 그죠? 그래서 울산의약은 바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905년 11월 여기 보이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중간중간에 그죠? 여기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됐던 세 개의 조약 보입니까? 가스라테포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이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됐던 헤이그 특사 파견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헤이그 특사가 파견됐던 1907년 그 해가 바로 정민년인데요. 정민년에 체결된 또 다시 불법적인 조약을 볼 건데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통감이 뭘 많이 할 수 있어요. 통감의 권한을 강화시켰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육군 한 대대만 존치하여 항공수미를 담당하게 하고 기타 해산할 것. 그럼 이 부속각서에 대한제국 군대 해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 4개의 조약을 살펴봤습니다. 사료로 살펴본 건 요 4개고요. 선생님이 지금 내용 정리해 준 건 크게 한국 병합조약까지 5개였고 이 병합조약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사료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는데 이 한일 의정서부터 정미 7조약의 내용은요. 사료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았는데요. 이 뒷페이지 하나만 더 보시면은요. 여기 이 문학작품에서 간도를 읽다. 그래가지고 아까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 빼앗은 다음에 청나라랑 간도협약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간도를 소재로 했던 대표적인 문학작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교과서에 실린 건 바로 박경린님의 토지라는 소설의 일부입니다. 근데 이 토지 외에도요, 안수길의 북간도, 최서혜의 탈출기, 강경애의 간도야 자리거라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간도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 작품 하나를 혹시 소개할 의사가 있는 친구들은요,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면 선생님이 소개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 이 생기부 세특과 관련되어서 선생님이 이 안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문학작품에서 간도를 읽다. 그만큼 간도가 중요하죠. 간도. 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국권 침탈의 과정에서 나타난 조약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더 이상 뭐 조약 크게 안 나오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2개의 주제로 나눠져요. 항일 의병 활동과 애국 계몽 운동으로 나눠지거든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